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신념을 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감정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언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측면과 에너지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정 안의 구심점에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인식할 때 이 감정을 다룰 수 있다. 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생각을 알아차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표면의식에서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그러니까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신념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신념을 좀 안으로 더 깊게, 그러니까 무의식 깊게 좀 들여다봐야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강력합니다. 우리가 감정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고 감정과 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린 생각들을요.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린 생각들을 언어화시킬 때 그 언어화된 자신의 반응을 놓고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정 안에 신념을 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언어화시키고 질문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조금 효과적으로 신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몸에서는 느껴지지만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느껴집니다. 몸에서는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때로는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차림 영역에서 이제 비의도적 집중 상태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주의가 묶여 있는 상태 이렇게 경험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본다라고 했을 때 언어화시키면 이 언어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을 조금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감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언어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감정에 대한 느낌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동일시돼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비의도적 집중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감정의 느낌에 즉 몸의 에너지장에 충분히 집중하면서 언어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집중하면서 언어화하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화시킨다는 그 작업 자체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면의식에서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렸을 때 언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언어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언어화시킬 때 자신의 보이지 않는 감정을 언어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화시키는 순간 자신의 보이지 않는 감정이 가시화됩니다. 보이는 상태로 바뀌죠. 자신의 감정이 보이는 상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온전히 자신의 감정의 관찰자 입장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들이 대상화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상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시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그 감정이 끌려다니지 않는 그죠?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언어화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좀 장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저희 채널 들어와 보시면 제 채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글쓰기라고 해서 글로 말하는 주제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언어화시키는 작업은 이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 느낌을 글로써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글로써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가시화된 그 반응,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쓰기 탐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글로 쓰면서 그 안에 신념을 탐색하는 과정. 예. 쓰기 탐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무의식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문장이 다 완성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마음이 말하는 소리 내지는 무의식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온전히 글로 묘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 없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요. 느껴지는 대로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네. 마음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으로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의식이 감정으로 소통할 때는 그것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들어줄 때 무의식이 이런 말을 좀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반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들어줄 때 그것을 언어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무의식이 감정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더 깊게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 이론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있고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리딩, 책을 읽는 것. 그렇죠? 우리는 외부 세계를 언어화된 지식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읽는 방법은 쓰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쓰기, 글쓰기라는 글짓기가 아닙니다.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가시화시키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과정, 감각을 깨우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명상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경우는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언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핸드폰 보시면 이제 메모장 같은 어플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 그 메모 어플 기능을 많이 활용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순간마다 언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리는 생각 밑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어떠한 신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책 읽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목차를 보고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 중간에 목차로 빠져나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줌, 아웃, 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을
전체적인 맥락도 파악을 해야 되고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유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어떠한 신념이 있는지도 보지만 이것이 어떤 감정이길래 이러한 생각들 일으키는지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질문을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는데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갈 때, 무의식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질문을 활용하느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수행하는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거나 또 이제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마다 또 그런 질문 던지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저만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그 옵션들을 다음 시간에 공유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화시키는 과정은 쓰기 탐색이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표면의식에서 우리가 이제 표면의식에서 알아채는 생각만으로 내가 현재 뭐 짜증을 내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뭐 경계하고 있구나, 초조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표면의식상에서 단지 내가 어떤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내가 지금 초조해하고 있네 라고 했을 때 질문을 던진다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질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왜 초조해하고 있지? 내 마음이 왜 초조하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왜 초조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조하다라는 그 느낌, 그 감정을 글로 언어화시켰을 때 우리 보통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다는 것이 그냥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네 뭐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이 흘러갈 때,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언어화시키면 그 올라온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지금 초조하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흘러가는 생각을 딱 포착을 해서 언어화시키면 내가 초조해하는구나, 왜 초조해하지? 라는 그 언어화된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쓰기 탐색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초조함, 또 다른 표현이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마 첫 단계가 이제 글로 표현하기인데 알아차린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 이제 첫 단계거든요. 뒤에서 또 뭐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리는 생각을 언어화시키는 작업을 했을 때 질문을 통해서 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화시키는 과정. 네, 글로 표현하기, 쓰기 탐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어화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에 사실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두려워서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2차 감정이 발생하죠. 자신의 그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의 사이에서 2차 감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모습들을 직면하는 과정이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 언어화시킬 때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 언어화시킬 때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판단하지 않고 가감 없이 글로 충분히 표현하라. 충분히 그냥 글로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문장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법에 맞지 않아도 좋아요. 표준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가장 익숙한 언어의 형태로 자기의 언어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표현하라.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글로 표현할 때는요. 타인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알아차렸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날 공격한다.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날 공격하지? 라는 다른 사람 분석하는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 사람이 날 공격하네 라는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내가 왜 저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다양한 표현들로 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글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적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세상은 노란색이지? 라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노랗게 보이지? 네, 자신이 쓰고 있는 렌즈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것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신이 공격한다라고 믿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상태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정화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 즉 외부 세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립이라고 보시고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봤을 때 외부 세계랑 관계없이 사실 여부, 타인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모른다라고 보셔야 돼요. 단지 우리가 그동안 판단하고 단정지어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신의 마음이 판단하고 나면요, 그 상태로만 그냥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상태로 현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이 단정지은 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그 상황을,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판단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네 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판단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판단을, 감정을 일으키는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은 감정을 통해서 소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마음이 내리는, 습관적으로 내리는, 순식간에 내리는 그 판단을 알아차렸을 때 언어화시킴으로써 왜 마음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지 자신의 무의식의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화시키는 과정은요, 자신과의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어화시킬 때,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 듣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고 타인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과정에서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듣고, 예,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무의식에게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더 깊숙이 들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시고 유념해야 될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화시키는 과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언어화시킬 때의 장점은 뭡니까? 네, 언어화시키는 과정의 장점은 일단은 자신의 반응을 가시화시킨다. 예, 그리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언어화시킴으로써, 가시화됨으로써 그 무의식에 어떠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화시키는 과정을 연습하면 할수록 그죠, 더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방법들을 모르는 경우랑 알고 있는 거랑은 그죠, 너무나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사실 뭐 학교에 가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 커서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정형화된 방법, 자기만의 방법이겠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든든한 마음이 있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감정이 올라와도, 그죠? 한번 또 조용히 이러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감정과 동일시된 상태로, 그죠? 그 감정에 이끌려서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을 대처할 때 조금 든든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번,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은 경우랑은 너무나 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 차원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네, 성장하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매 순간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것, 너무나 좋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뤄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수월하게, 그죠? 더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화시키는 과정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평소에 궁금해하셨다면 좀 적용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셨다가 시도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쓰는 것, 표현하는 것, 그죠? 언어화시키는 것,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인데요. 질문을 활용하면 글로 표현했을 때 그 감정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과정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반응.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감정에서 느껴지는 이제 무의식 감정이 되겠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적인 영감. 평소에 우리가 몰입하고 있을 때, 저의 경우는 감정을 정화하고 났을 때, 또 정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찰이나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도 순간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명상할 때도 순간순간 동시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동시성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 또 어떠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 해답, 이런 것들을 내면 세계 또는 외부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영감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의식적 사고랑은 조금 다르죠.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우연치 않게, 그렇죠? 여행을 가서 풀릴 수도 있고요. 산책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찰이 일어나거나 직관적인 내면에서 깨달음이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반응과 사고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식적인 개념을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적 관점에서도요,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 쪽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변연계 안쪽에 편도체 쪽, 편도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식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개념, 지식들을 알고 있을 때 지식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나서 문제집 풀죠. 문제가 뭐로 돼 있죠? 질문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문,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들이 자신이 배운 지식을 통해서 사고하는 과정, 그죠? 그래서 그 지식이 더 자신의 무의식에, 자신의 장기 기억 속에 더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 학습하는 과정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지식적 탐구를 할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내면 탐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내면을 더 깊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의식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의식을,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언어화시키고 가시화된, 대성화된 자신의 그 감정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무의식을 탐색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학습을 하고 그 과학을 더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또 던지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또 그 과학을 더 깊게 탐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면을 바라보는 것도 질문이라는 옵션이 내가 있다면 반응이 올라왔을 때 그 언어화된 자신의 감정을 놓고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내적 탐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고 언어화시키고, 질문하고 언어화시키고,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신념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표면원 식상에서 알아차린 생각을 언어화시켰을 때 쓰기 탐색을 통해서 자신의 반응을 가시화시키고, 그 가시화된 자신의 반응을 놓고서 질문의 옵션을 이용해서, 질문의 기능을 이용해서 내면 깊게 더 탐사할 수 있다,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쓰기 탐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모래시계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알아차림의 영역에서 이 언어화시키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비의도적 집중 상태를 알아차렸을 때, 내가 현재 비의도적 집중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 상태가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구나, 괴로운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어떠한 상들이 올라와 있는지는 보지 못한 상태죠. 아직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아차렸을 때 언어화시키는 과정은 뭐냐면요, 비의도적 집중 상태에서 의도적 집중 상태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 순간이 알아차림의 상태, 무언가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음의 상태로 전환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화시키는 거죠. 언어화시키면서 내면 세계를 어떻게 됩니까? 의식적으로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은 지식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많은 개념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내면 세계에 많은 신념 체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성이 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반응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전혀 모니터링 되지 않은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가면 갈수록 시간의 속도는 빨라지죠. 만원경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점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빨라집니다. 크로노스 시간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관찰의 대상이고 탐구의 대상인데, 이미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많은 개념들을 갖고 있는 어른의 의식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온갖 자극적이고 부정적 뉴스가 계속 의식 안으로 들어옵니다. 부정적 생각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점점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그저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세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통찰의 시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쪽은 이제 머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지식과 개념은 머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래쪽은 가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머리와 가슴의 통합 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전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명의 이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측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 자기 이해, 자기 지식, 우리 내면과의 소통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과학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 내면의 성장, 의식 성장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화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삶의 다른 측면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 방법을 좀 구체화시켜서 좀 습득을 하시게 되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더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신념을 볼 수 있게 되고, 그죠? 우리가 사유하는 시간도 또 많아지고요. 예. 관조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언어시키는 과정을 4단계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뭐 4단계가 될 수도 있겠고 2단계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단계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을 실제로 내가 인생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느냐, 자신의 일상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단순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언어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일직선상에 있는 요 가로축이 뭐냐면요, 이 선이 글로 표현한 겁니다. 네, 글로 표현하기. 첫 번째 글을 표현합니다. 글로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하다 보면 그 안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무의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어구나 단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쓰기 탐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표현하는데 집중해서 온전히 표현하다 보면, 충분히 온전히 표현하다 보면,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유달리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나 문장이 보일 겁니다. 엔트워드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입구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어떠한 입구가 됩니다.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신의 그 엔트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엔트워드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자신의 반응을 더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한번 골라보고, 그 엔트워드에 질문을 던져서, 질문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옵션은 제가 나중에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워드에 질문을 던져서 그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식상에 알아차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요. 그 중에 드러난 엔트워드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죠? 안으로 들어갔죠? 또 글로 표현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안에 이러한 신념, 보지 못했던 이러한 생각이 내 감정을 만들고 있구나. 표면의 식상에서 단순히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그 상황이, 그 감정이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이 해소가 되고 생각이 알아차리는 순간 상황이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글로 표현한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루트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단순하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래서 1단계가 글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엔트워드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그 안에 자신의 반응 안에서 어떠한 표현이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게 해줄 수 있는 표현인지 단어인지, 그래서 잘 나타내는 그 반응에, 그 언어에, 그 단어에 질문 옵션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고, 그죠? 안으로 더 들여다보게 되고 입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신념을 보게 된다. 1단계에서만 이렇게만 해도
자신의 감정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내지는 또 어떠한 감정이 현재 올라와 있는 건지를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쉬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이러한 루트로 진행돼서 방법을 알면 시도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조금 더 편한 방법, 또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또 그때 제가 또 표현을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마라고 하는 것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알아차린 자신의 감정,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엔트워드를 골라봅니다. 예,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반응을 골라보고요. 네, 질문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그 안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념을 봤을 때 이 3단계까지만 해도 뭐 90%, 80% 거의 다 된 거죠. 그렇죠? 예, 자신의 감정을 통찰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단계까지만 좀 연습을 먼저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3단계까지만 옵션, 질문에 대한 옵션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맥락으로 이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좀 본인이 하시는 방법,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념이 나오게 되면 그 신념을 바꿔보는 겁니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반대 신념 만들기인데 그 신념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뒤집어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반대 신념 만들기 나중에 요 4단계는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3단계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4단계 부분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가 많다. 그러면 2단계로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단계, 2단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하고 엔트워드를 고르는 것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3단계, 4단계가 하나입니다. 네, 타고 들어가서 반대 신념을 만드는 것이 하나.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만 나눠서 보셔도 돼요.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예, 글로 표현하고 엔트워드 고르는 거 1단계. 그리고 타고 들어가서 반대 신념 만들기 2단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4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마라는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때 언어화시키는 것, 그리고 질문을 활용하셔라. 예, 질문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는 내면을 더 입체적으로 더 깊게 사유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 탐구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정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나중에는 또 세부적으로 떠오르는 내용 정리가 되면은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글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글로마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엔트워드를 또 어떻게 고르고 어떤 식으로 또 글을 표현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미지의 영역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도 저도 이것을 나름 오랜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보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식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예, 그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 좀 감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고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그죠, 많은 통찰과 삶의 기쁨들을 찾아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죠, 인생의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또 다양한 것들을 의식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차림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대상이 있고 자신은 관찰자가 되고 관찰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관찰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있죠. 그 해석이 신념 체계입니다. 예, 마음 안에 그것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바라보는 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감정과 연관이 돼 있고 감정을 정화해 나갈 때 그 감정이 자신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것이 나다. 그 욕망이 나고 평소에 그 욕망이 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감정을 정하고 나면 나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고다. 네. 진짜 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하다 보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 예, 새로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떠오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실 거예요. 하시게 되면. 그래서 내면 세계를 본다는 것, 주의를 돌려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고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모가 성장하면서 자녀에게도 좋은 정서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밑바탕이 되면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나 외에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과 마음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용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우리가 워낙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이 크로노스 시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시간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24시간이 모자라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 시간이 모자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보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 미래, 마음 안에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거죠. 과거에 돌아가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미래에 가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현재를 판단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매 순간순간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순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현재 크로노스 시간 차원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카이로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정화해 나갈수록 이 반응이라는 영역이 작아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편도체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두엽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사유하고 사색하고 탐구하고 사고할 때 이 반응이 올라오면 사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정리하고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고 정화해 나아갈 때 이 부분이 점점점 작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는 거죠. 더 깊게 내면을 깊게 탐구하고 내지는 자신이 원하는 지식적, 학문적 탐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유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반응, 자신의 감정에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식적 사고가 더 깊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의식적 사고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더 깊게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 직관적 내면, 직관적 영감, 통찰, 깨달음, 이런 것들과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예, 그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또 세부적인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